자, 이번 강좌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설비에 대한 관점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해보면 대지 안전 있죠. 대지 안전이란 건 도로면은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으면은 저지대죠. 저지대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배습장치 같은 거 하면은. 또 나가서 습한 토지, 물이 나온 토지 같은 개량을 하면 되겠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옹벽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옹벽 설치는 엄청 감화시켰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 이렇게 법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대지 안전이 있다면 대지의 미관이 있습니다. 대지의 미관은 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례가 정하는 만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원래 조경을 해줘야 사용 승인을 해주는데,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녹지 지역, 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는 우리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안에 공장이 있다든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있다. 산업단지 이런 데는 되고, 축사, 가설건축물. 단 물류시설인데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데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안 하지만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고요. 또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지라든가 관광단지, 또 관광진흥법 시행에 따른 휴양 또는 전문 휴양, 종합 휴양시설 같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면제돼 있어요. 근데 대개 조경을 갖다 하겠다. 우리가 대지에 조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옥상에 조경하겠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겁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조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지 조경. 그럼 이 대지에 조경할 것을 우리는 어디다 올릴까 했습니다. 옥상에다가 조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옥상에 조경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올렸다. 그러면 하중 문제 때문에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지에다가 10제곱미터를 조경을 한다. 그러면 이 옥상 위에다는 5제곱미터뿐이 조경을 못해요. 그럼 나머지 여기 대지에 조경을 5를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 대지 옥상 부분에 조경한 건 대지의 3분의 2로 쳐져요. 그러면 결국 3제곱미터만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5의 3분의 2니까 그렇죠? 3제곱미터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원래 10 했어야 되는데 7제곱미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도로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보행이 돼야 도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뭐가 된다? 보행이 돼야. 보행이 필수야 돼요. 그래야 건축법상 도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럼 소유폭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정도로뿐 예정도로 되는 거죠. 그럼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 공고하는데, 고시하는데, 그럼 예정도로 도로입니다. 예정도로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정할 때나 변경할 때나 폐지할 때, 그럼 여기에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안 얻어야 되냐. 자, 지정할 때는 얻어야 되지만 반드시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쳤으면 얻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변경 폐지는 필수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외 나갔다든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된다든가 아니면 또 조례로서 정하는 만큼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만큼 인정된 그러한 도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도로라고 하는 건 대지와의 관계 보면 이 도로는 소유폭을 4m 이상을 소유폭이라고 합니다. 소유폭을 이걸 소유폭. 그런데 이걸 접도라래. 접도. 접도 길이는 2m 이상 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속하는 거고. 다만 접도를 할 때 원칙적으로 2m 도로에 4m 이상 도로 2m 접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건물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연면적 합계를 해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에 6m 도로, 소유폭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완화될 수 있어요. 여기에 공원 광장이 있다면 굳이 접할 필요가 그렇게 많이 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선 그랬죠. 건축선은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서 우리가 보면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죠. 요게 4m 이상 소유폭이다. 그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이 곧 건축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 등을 기점으로 했을 때 미관지구 있죠. 거기는 지정건축선에서 따로 4m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폭이 미달될 때는 당연히 대지면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건축물은 어떠한 경우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다 볼 수 있냐면 이것이 건축선이다. 여기가 도로더라. 그럼 이 지표하에는 넘을 수 있겠죠. 또 도로면부터 4.5m 밑에는 넘을 수 없지만 4.5m이면 넘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조, 내력, 그 다음에 그 구조 안전확인인데 구조 안전확인의 경우 보면 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 있어요. 종전은 3천 지문이 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왔을 때 3층이고 500 그래서 3호가 돼. 3호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3자 5자 지문 이렇게 되는데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좀 조심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을 하는 건 층수가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고 준다중이 건축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피난계단, 직통피난계단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다음 장애에 방해되는 건물 같이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졌죠. 그런 건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차이점 준고층과 초고층의 차이점 바로 피난안전구역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저층이 있겠고 고층이 있다. 그 고층 중에서는 초고층이 있겠고 자 여기는 초고층이 있다. 그럼 초고층이라면 50층 이상 고층은 30층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4, 5, 20, 200m 이상. 근데 여기는 4, 32, 120m 이상입니까? 그럼 여기는 이 초고층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는 거고 여기 있는 준초고층은 그 층수의 2분의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에다가 위로 두든 아래로 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옥상 광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상 광장은 바로 이와 같이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옥상 광장이다. 그럼 난간을 둬야 돼요. 난간은 1.2m를 기점으로 해서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대피 공간을 갖다 두어라 그래 볼 수 있겠죠. 대피 공간 같은 경우 중에서 어떤 거예요? 헬리포트.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라고 했었죠. 건물의 층수가 자 11층까지는 상관없는데 11층 이상에 있는 층 이게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다 뭘 두둑돼 있냐? 자, 이걸 두둑돼 있어요. 뭘 두둑돼 있다? 헬리포트를. 그런데 자,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다면 헬리포트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기 정류장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피 공간. 자, 그다음 경계벽 또 층간 바닥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되겠죠. 그래서 경계벽 또 층간 바닥인데 특히 경계벽 같은 경우는 판매시는 경계벽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자기가 쓰면 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다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또 공동주택, 요양간에 둘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층간 바닥은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사업객층 얻은 건 제외입니다. 또 나가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 다음 이종근세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에 다중생활, 즉 옛날 얘기면 500제곱미터를 기초로 한 고시원 같은 걸 이해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했죠. 또 차면시설이 있습니다. 차면 가릴차자죠. 그래서 가릴차자라는 것은 인접 대지 경계 개선을 또 나의 그 거실 내다볼 창이 있다. 그럼 이것이 얼마? 2m 이상이면 2m 이내 가져간다. 이내이면 가서 가릴차자 차면시설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보면 걸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걸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 12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1200제곱미터의 땅인데 여기는 700제곱미터, 이쪽은 500제곱미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대지 경우는요 과반이 넘는 이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A쪽과 B쪽 중에 과반이 넘는 걸 따라가.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 녹지 지역 하면 무조건 각자 것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이 녹지 지역에 걸쳤다 그러면 역시 녹지 지역은 무조건 각자 것 따라가는 거, 대지 자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건축물은 뭐의 경우를 갖다 했냐, 소위 미관지구, 방화지구,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 미관지구의 건물이 조그만 걸 때도 다 전부가 방화지구 개념이 아니라 미관지구의 개념을 적용받습니다. 건물과 대지. 그런데 이건 다 건물과 대지 다 되죠. 방화지구는 화재는 땅이 안 나죠. 건물만 되죠. 건물이 전부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통과되는 곳에다가 경계에다가 방화비를 구획하면 각자 걸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는 과반에 속하는 것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를 규제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배웠었죠. 그럼 건폐율이라는 건 국토계획법에서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그러면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하면 용적률이요.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하면 건폐율이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때로는 이 건축법에서 원래 국토계획법인데 건축법에서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 분할을 제한. 자, 건물이 있는 땅을 갖다 분할하게 되면 짜투리 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대지를 갖다 분할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적용받지만 건물이 있는 땅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짜투리 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야 되는 거고, 또 상업공업은 150, 녹지역 200제곱미터 이상이야 나눌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연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가로구역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 둘러싸인 사방 이런 부분을 가로구역이라는 거예요. 가로구역. 예, 가로구역 최고 높이는 시장군 수상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곳, 자, 이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조례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좀 삭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부터 1.5배 올라간다. 그런데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데 그 말은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재 3번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1조 확보를 위한 높이는요. 다른 거 다 공부하지 말고 요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여기가 정남쪽이다. 정남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의 높이가 여기에 1조 문제를 좌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높이에서 1조 문제를 좌우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냐가 바로 여기에 1조 확보를 갖다 하는 걸 가져오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여기에 돼요. 그러면 이 높이가 9m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9m 미만이면 1.5m, 9m 넘게 되면 요게 2분의 1치 높이의 절반을 띄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정북발 때 인접거리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택지를 조성하면 나도 정남쪽, 너도 정남쪽, 그럼 남쪽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택지 조성을 그렇게 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동거리 같은 일조합 부르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사업자과 일반 사업자 안 돼. 그다음 또 기숙사 적용받을 필요 없어요. 또 소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연상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면 2층 이하로서 8m 이하는 소형입니다.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다음 공개공지란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제공되는 빈 땅, 빈 공간 이걸 갖다 공개공지라고 해요. 이러한 공개공지를 갖다 설치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 이게 쾌적환경, 휴식공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쾌적환경하고 휴식공간, 소규모 휴식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 때문에 이거는 일준위, 상준위가 인정이 많다 생각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건 바닥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보시겠습니다. 바닥 면적 5,000.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에서는 안 되는 것이 농산물 유통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어요. 문판, 숙박시설, 반숙, 업무시설, 그다음에 기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운동시설, 종교시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피로티 구조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광장, 공원, 공개공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갔다 오면 파고라 같은 등나무 벤치를 갖다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럼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의 10%를 띄움에 따라서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1.2배 올라갈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연간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만들어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연간 60일 이내 일반 문화 행사에 제공될 수 제공해 주는 것이고 펜스를 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개 공지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구역? 특별건축구역. 그럼 특별건축구역이란 건 이만큼 택지를 조성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 그래서 택지를 갖다 조성했다. 공적 사업을 했다. 이걸 갖다가 국가가 했느냐, 지단체가 했느냐 따라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여기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건축할 때는 특별하다. 여기다가 건물 지면 건물 통합적이게 창의적인 건물 짓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창의적 건물을 갖다 유도하고 도시 경관 또 건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요 지역을 지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여기 지정하면 야, 너 대지 안에 조경 이런 거 완화시켜 주겠다. 밀잡고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가 그러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고 지방하면 시도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와 관련됐다, 지방 행사와 관련됐다, 그것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는 공공주택지구라는 건 되게 보금자리죠. 그럼 국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냐면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지구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건 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주면 되겠고. 다만 여기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정할 수 없는 곳은 개발을 하지 못하는데 이건 개발을 할 때인데 개발을 못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는 절차 같은 건 다 필요 없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건축물을 갖다가 완화 적용하는데 다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변함이 없는 거로 보는 것이고 또한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법 적용을 갖다가 완화 또는 배제 공통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특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별건축에서 배제된 건 미장원은 공통적이 어디 가나. 미장원에는 뭐가 있어요? 건조대가 있죠. 공통적이죠. 그래서 미장원, 건조대 높이는 다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 장식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주차장, 공원 이런 건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공통으로. 그다음 건폐율, 대지안의 적용, 대지분할 그러니까 대지안의 적용. 그다음 우리가 대지안의 공시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일조 높이, 일반 높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 가로구역이 있어요. 특별 가로구역은 여기 있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서 도로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가로구역인데 이 가로구역에 여기 도로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미관을 위해서 미관 증진을 위해서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국토장관도 있고 허가권자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있다? 허가권자. 그럼 이런 거는 건축선을 후퇴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미관을 중시해서 할 수 있겠고 또 리모델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보행자 전용 도로. 자, 다른 거와 달리 여기는 무슨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제 건축협정도 있는데 그건 여기 할 거 없겠고 이제 주택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 자체도 역시 일곱 문항이 출제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은 도중에 이제 변경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생활, 주거 안전. 그러니까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이 목적입니다. 주거 안정,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을 갖다 업시키는 게 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을 갖다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관리 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거니까 굳이 공부할 거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택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주택은 건축물의 일종입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29개가 있더랬죠. 그 29개 중에서 첫째가 단독, 둘째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란 말은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은 뭐와 관련되느냐? 우리가 이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장기간, 이게 포인트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영위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고, 그럼 건축물 플러스 토지, 일단의 토지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택의 개념이 그만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택의 분류는 주택을 갖다 분류한다면 뭐로 할 수 있냐? 구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형태에 따라한다는 건 공용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공동주택, 공용이 없으면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이때 공동주택은요. 아파트가 있겠고 연립주택이 있겠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인 층이 5개층, 주택으로 쓰인 층이 5개층이라고 그랬죠. 연립은 주택으로 쓰인 4개층 이하로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 면적 합계를 따지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기점에 200평을 그래서 초연이다. 초과는 연초이다. 연초이다. 자, 초연이다. 초과는 연립이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그 법 명시 바뀌었기 때문인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 이걸 써서 건설했든 개량했든 그걸 갖다가 국민주택과 하는데 이거는 1호,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입니다. 단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읍면지역이 있다. 그러면 읍면지역,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갖다가 무슨 주택이냐면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등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 교재에도 마찬가지로 써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주택들을 갖다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특수한 형태의 그 주택들이다. 그러면 어떤 주택들을 갖다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기타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말고 여러분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세대를 구분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걸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종전에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 하나가 있습니다. 현관 옆에 문간방이 있죠. 또 여기는 욕실과 부엌 현관을 갖고 있고 뭐 방이 몇 개다 이거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 다 크고 나면은 자 여기 이 문간방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이걸 갖다가 세를 줘. 그럼 세를 주면 여기 세 사는 사람들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 많을 거냐? 자 저녁 늦게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욕실 좀 보려면 이게 문제되고 가서 밥 먹는데 서로 눈치 보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다가 경량구조를 짓든 문을 만들든 여기다 별도의 현관을 만들어서 욕실 부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구분된 겁니다. 그럼 이건 전체 3분의 1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아파트 3분의 1 넘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최소 면적이 얼마냐? 14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이상이 넘을 수 있어요. 그 세대 구분형 공동. 그러니까 각각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둬라. 이걸 볼 수 있겠고, 그 공간에, 각각 공간에 주어지면 14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넘을 수 없다?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세대 구분형이고,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뭐가 있냐?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겠고, 원룸형이 있습니다. 그 여기는 우리가 연립과 다세대 앞에서 있죠. 연립과 다세대 차이점은 바로 바닥 면적 합계로서 주택으로서의 4계층인데, 여기는, 건축의 힘을 거쳐서 5층까지 들 수 있어요. 5층까지. 주택을. 그 5층까지 있는데 이건 뭐냐? 단지형이란 말은 기반시설 잘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룸형은 가서 세대별로 구분해야 되는 세대별 자 우리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죠. 독립된 주거 가능하게 해서 욕실과 부엌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공간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원칙으로 1개 공간, 단 2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 될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주거지역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이고 세대별로 지하층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는 같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지형과 원룸형을 함께 질 수도 없어요. 그 원룸형과 가능한 것은 어떤 게냐? 원룸형과 가능한 것은 원룸 플러스 1세대, 즉 펜트하우스 집주인이 원룸을 다 총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그다음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일반 위에 원룸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준주택이란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볼 수 있겠죠. 준주택이란 건 주택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주택이란 건 주택의 건축물로서 가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숙사가 있겠고 또 다중생활시설이 있겠고 또 노인 복지주택이 있겠고 또 오피스텔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건강 친환경 주택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이라는 걸 머릿속에 좀 인식해 봐야 되겠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대순화죠. 대순화인데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기점으로 해서 15년이 됩니다. 그럼 세대수를 증가한다. 세대수 증가했고 수직 증축형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을 가져간다는 건 바로 구분 소유와 공용 부분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어요. 둘 다. 근데 우리가 구분 소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10분의 3까지 가는데 그것이 85제곱미터 미만이다. 10분의 4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세대수 증가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직 증축형은 15층을 기점으로 해서 15층 미만이면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올라가는데 주요 구조를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구라는 것은 우리가 2개 이상으로 나눠서 착공, 신고, 그 다음 사용검사 별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공구를 나눌 때는 일정한 도로, 6m 이상 도로를 경계를 하고 있다든가 그 안에 축대란 녹지가 이루어진다. 단 세대를 구분했을 때 공구별 세대는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니까 600세대야 공구별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주택건설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